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특히 분주합니다. 서해 피격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요약되는 전 정부 안보 조치에 대한 수사,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데요. 잠시 뒤 현장 기자들 연결해 속보 확인하고 의혹과 쟁점 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협력 업체들의 공사비를 많게는 80%까지 깎는 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내용, YTN이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 공사비를 깎겠다는 한전의 알 수 없는 계산법, 이 문제 취재한 사회부 이준엽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환된 노영민 전 실장,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노 전 실장 조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된 건데요. 노 전 실장은 검찰청사에 비공개로 출석해 취재진에게 모습이 노출되진 않았습니다. 노 전 실장은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고발된 이후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어민 2명이 동해상에서 납포돼 닷새 만에 북송됐는데요. 검찰은 이들이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들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애초 검찰은 지난 16일 노 전 실장을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노 전 실장 측의 요구로 한 차례 출석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노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노 전 실장이 강제 북송에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송 기자, 검찰이 노 전 실장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집중 조사할까요? 네, 우선 탈북 어민들을 북송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언제 어떻게 정해졌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어민들이 북송되기 전 청와대에서 노영미 당시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검찰은 이때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됐고 이후 합동조사보고서에 귀순 관련 표현 대신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 전 실장이 북송 결정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부터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노 전 실장 측은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북에서의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고 반박해왔는데요. 오늘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노 전 실장은 지난 7월과 8월 국정원과 국민의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소환된 인사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최고위직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한 데 이어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의 연이틀 조사했는데요.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조사한 뒤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도 소환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도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데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습니다. 네, 지난 대선 기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서 불법 대선 자금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우선 검찰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부원장을 체포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오늘 오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했습니다. 또 조금 전부터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세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거액을 요구했고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세력에게 돈을 받아 김 부원장에게 다시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대변인을 지낸 등 최측근으로 꼽힌 인물로서 지난해 7월부터는 공식적으로 대선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직접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수수한 불법 정치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준비에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칼날을 이 대표를 향해 직접 겨냥하는 모습입니다. 김 부원장은 입장을 내고 불법 자금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독재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백한 물증이 있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은 외면하고 정치 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모든 방법을 다해 바로잡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잠깐 우 기자도 언급을 했는데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직자들이 검찰 진입을 막으면서 대치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저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긴장감이 좀 보이기도 하는데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민주당사 앞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도착했고 이에 항의하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앞에 나와 이를 제지하면서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사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 건데요.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한다는 게 전해진 건 조금 전인 오후 3시 15분쯤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검찰 수사 인력이 아직 당사로 들어서진 못한 상태인데요. 이 건물 지하에서 잠시 대기하다가 지금은 1층으로 올라와 들어가기 위해서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놓고 당직자들과 변호사 입회 여부와 압수수색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위례 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이곳 당사 8층과 10층에 있는 김 부원장의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저희 김의겸 대변인께서도 직접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는데요. 김 부원장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 부본부장을 맡은 만큼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보입니다. 아직 압수수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곳 민주당사 앞은 격앙된 당직자들과 함께 전운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네. 김용 부원장 체포, 또 민주당사 압수수색까지 보셨는데요. 이번엔 국회 연결해서 여야 공식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을 했고 민주당은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 부원장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자 국민의힘 곧장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측근이라고 했던 김 부원장도 모른다고 할 거냐고 꼬집었고요. 진정한 측근이 체포된 만큼 이제 직접 당당히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범죄의 실체가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겸허히 진실을 마주하고 법적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네, 체포 소식이 알려진 뒤에 이재명 대표는 YTN 취재진과 만났는데요. 김 부원장 체포와 관련된 질문 등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김용 부원장 오늘 체포 소식 좀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민주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부원장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당분간은 검찰 수사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검찰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유동규 씨를 회유 협박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유 씨의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김 부원장 체포 사이에 연관성이 없을지 따져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에 의정활동 관련 소식도 알아보죠. 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농해수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단독 처리됐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가서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회의 장면 보겠습니다. 찬성 10인, 나머지 기권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법안 처리 이후 민주당은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쌀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고요. 국민의힘은 쌀 공급 과잉 심화로 농민은 더 힘들어질 거라며 날치기 처리이자 무리수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쌀 시장 격리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상황을 오판해 쌀값 폭락을 초래하지 않게 하려면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턱밑까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민주당의 인해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데요. 법안이 법사위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경력 논란과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적으로 지적했고요. 국민의힘은 서울대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계를 제때 요청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검찰 관련 기사를 보면 누가 소환됐다더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더라, 나열된 의혹들도 많고 이름도 겹치고 복잡합니다. 전 정권 인사들과 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의혹과 쟁점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어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느냐 아니면 월북으로 조작됐느냐 하는 점입니다. 검찰은 월북이 조작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 서욱 전 장관이 회의를 마치고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의 기밀을 삭제했다며 관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서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은폐하는 등 자진 월북으로 속단했다며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음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가 맡고 있고 오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석했죠. 검찰은 귀순 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을 충분한 합동조사 없이 강제 북송한 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영민 전 실장은 동료 선원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이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분주한데요. 반부패 3부는 위례 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압수수색 현장도 앞서 보셨죠. 이렇게 윗선에 윗선으로 각각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 검찰. 계속해서 전문가와 법리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박성원 앵커가 쭉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좀 나열을 했는데 잠깐 또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잠깐 정리하면 방금 마이크 차시면서 한 달 정도 걸릴 내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은 서욱 김홍희 영장 청구, 강제 북송 사건은 노영민 전 실장 소환, 그리고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김용 부원장이 체포가 됐고 앞서 들으신 대로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민주당사 속보 들어오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보기로 하고 먼저 두 가지 사건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영민 전 실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네. 네, 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탈북 어민 2명이 우리 해군에 납포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사 결과 소위 살인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과정에서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 북송을 했습니다. 이 북송 과정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당시에 그 탈북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의사에 반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이후에 형사적인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고발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불법 체포,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이 이루어졌고요. 그렇다면 이제 당시에 이 북송, 강제 북송이 된 어떤 이유, 결정, 그 책임은 누가 있게 있느냐라는 네. 것들에 대한 수사들이 이루어졌고 노영민 비서실장, 어찌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네. 비서실장은 당시에 탈북 어민, 탈북이 아니라 이 관련된 어민 북송과 관련된 대책회의에 주재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책임자 중에 한 명으로서 소환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중요한 인물이 소환되는 거는 이제 수사 전반부에 소환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과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막바지에 보통 중요한 인물들을 소환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고 또 네.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조사 이후에 영장 청구 등이 가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화면에 지금 잡혔기 때문에 바로 여쭤보면 노영민 전 실장 당시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검찰이 이 대책회의를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노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점을 좀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기 위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당시에 그런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와 네. 그 의사결정을 한 것이 과연 우리 법적으로 맞는지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거고요. 네. 누가에 있어가지고는 일단 그 대책회의 이후에 여러 가지 정부적인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대책회의에서 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해서 당시 네. 그걸 주관했던 비서실장을 소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의사결정이 과연 옳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당시에 결국은 대책회의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 증거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는 이런 판단을 내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겁니다. 근데 아마 이 대책회의에서 어떤 자료가 나왔고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름의 법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쟁점을 파악한 상태에서 소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가운데서 노영민 전 실장은 사실 당시 정부 인사 가운데 가장 최고위직 아니겠습니까? 윗선? 그렇습니다. 예. 자, 수사 막바지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진전될까요? 노영민 실장에 대한 소환 이 자체는 노영민 실장에 대한 수사로서는 막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결국은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라는 거는 네. 결국 당시의 강제 북송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책임의 소재와 결정의 주체가 결국은 당시 청와대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노영민 실장에 대한 조사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영장 청구라든지 기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거랑은 또 별개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래도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텐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라는 네. 것은 결국은 당시에 그 대책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결국은 혐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당시에 이 결정 단위가 실무적인 단위에서 설정이 됐고 청와대에서 설정이 안 됐다면 청와대 비서실장을 사실은 소환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누가 그리고 이 결정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에서 적어도 누가에 있어가지고는 청와대를 포커싱 둬가지고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은 양갈래 수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던데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서욱 전 장관 또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을 청구했다. 그렇다면 이들의 혐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소명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제 수사가 마무리가 되는 상황에서 네. 이제 소환 조사를 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를 하고요. 영장 청구하고 나서 또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기소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당사자분들, 책임자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때 이제 그 관계장관 대책회의라는 거를 하고 나서 각각 이런 행위들을 했다.
특히나 이제 당시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첩보들을 밈스에서 삭제하도록 했고 네. 또 당시에 이제 해정청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진 관계장관 대책회의, 그 대책회의를 주재한 또 당시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대통령 기록관, 또 관련자 압수수색, 소환조사 통해서 좀 의혹 규명을 하기 위해 검찰이 좀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두 사람 같은 경우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 태도를 근거로 청구했다는 해석은 어떻게 좀 분석이 가능할까요? 네, 결국은 이제 혐의 사실을 부인할 때 네. 이제 그거를 안 좋게 판단을 해가지고 수사당국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결국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근데 사실 뭐 전 국방장관이시고 해경청장이시니 도주 우려는 당연히 없을 네. 거고요. 이제 결국은 여러 당사자들이 개입되어 있는 고도의 정치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이로 인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결국 이제 재판부로서는 일단은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소위 말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도 보겠지만은 일단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라는 것, 그 혐의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A부터 B까지 다 판단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 재량적인 판단의 기준을 봤을 때 B라고 판단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네. 아니면은 명백하게 A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B라는 결론을 가지고 나머지 증거들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재정립한 것인지 네. 이 여부에 따라 가지고 결국 영장 발부 여부와 추가적인 수사가 얼마나 정당한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혐의를 조금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시죠. 서욱 전 장관 같은 경우 사실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과 거기에 배치되는 정보, 밈스라고 하죠. 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한 의혹과 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네.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한마디로 이제 지금 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한마디로 군에서는 여러 첩보 정황들이 보고가 됐을 겁니다. 예. 그 첩보 정황들을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항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지금 결론을 내렸던 그 내용과 배치되는 증거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라는 것들이 혐의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네. 결국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이 상황은 이렇다라고 판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해봤고요. 네. 결국 이 두 가지가 직권을 남용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이 혐의 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탈북어민 강제 북송 같은 경우는 이제 북송의 결정 배경 또 의사 결정 과정을 좀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욱 전 장관 영장까지 온 상황에서 서해 피격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결국은 어찌 보면 두 사건이 다르면서도 비슷한데요. 네. 결국은 이제 당시에 수집한 여러 가지 정보들과 내용들에 대한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실체적 진실이 A인지 B인지를 판단할 수밖에 네. 없겠죠. 결국 근데 A와 B 중에서 이 자료들을 봤을 때는 A로 판단할 수도 있고 B로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 형사적인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근데 결국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A와 B 중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봤을 때는 A임이 명백한 상황인데 B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네. A와 관련된 증거들이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B와 관련돼서 없는 증거들을 부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했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직권남용이나 형사적인 책임이 질 수가 있겠죠. 결국 쟁점이 되는 것들은 당시에 지금 남아있는 혹은 지금 복구가 가능한 모든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실체적 진실이 A라고 볼 수 있는데도 B라고 본 것인지 네. 아니면은 이것을 다 확인해 보더라도 A, B 둘 다 해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책임자로서는 B로 판단했던 것인지 이게 과연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겁니다. 네, 사실 이전 정부 관련 사안에 대한 여야 공방은 다른 시간에 뭐 여야 패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다뤘고 오늘 이 시간 변호사님과는 정말 순전히 법리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시다시피 국정감사 기간에 또 감사원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야 공방으로 번진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서울중앙지검이 국정감사를 받는 당일 영장을 청구한 자체는 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네, 이례적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결국은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정치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게 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고려를 했을 때 그 정치의 한복판에 국정감사라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국회 대표자들로부터 감사를 받는 자리가 곧 예정된 상황에서 네. 검찰권이 굉장히 강력하게 행사되는 것을 보이는 게 소위 말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감사에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고려 혹은 겸허함을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정치적인 수사일수록 정치적인 눈치를 안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강단있게 진행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주장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찌 보면은 국회 통제, 국회 견제를 받아야 하는 시점, 그 현장에 서야 하는 그 시점에 검찰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어찌 보면은 무력 시위 같은 형태로 이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수사를 하지 말라, 안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예. 정치적이고 민감한 주제의 수사일수록 그 방식, 소통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정치적인 고려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로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설득과 설명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언제부턴가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으로 이제 이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공화국이 합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가지고 또 서로 막 싸우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 수사의 방식과 의도에 있어서도 오해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들을 서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체적인 좀 물증 없이 증언에만 좀 의존하는 것 아니냐라는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 그런 지적이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일까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인 건가요? 네, 보통 압수수색이라는 것들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가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를 길게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어떤 회사에 대한 감사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들어가서 빠르게 압수해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야 하는데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면은 네. 이 압수수색 그리고 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매우 강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네. 이제 어떻게든 그 증거를 찾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증거를 찾아봤을 때 필요한 증거들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런 혐의들이 입증하는데 불충분한 상황이라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조정을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워낙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의 방식과 과정 모든 면에 네. 있어 가지고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는 것들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수사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렬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하지만 또 서욱 전 장관 또 김홍희 전 청장 같은 경우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구속심사는 21일 금요일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또 좀 예상이 될까요? 네, 결국은 지금까지 검찰이 수집한 정보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관한 부분이 될 겁니다. 네. 일단은 지금 밈스에서 삭제한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서욱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원본 자체를 완전히 삭제한 것이 아니고 네. 소위 행정적으로 관련된 정보는 다른 곳에 다 있는 상태에서 관리 차원에서 했던 것이지 특정한 첩보들을 배제하거나 삭제하고자 하는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럼 삭제되고 관리되고 유지된 각각의 증거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어떠한 바이어스, 편견에 따라 가지고 의사 결정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유불리한 증거 모두가 잘 보존이 되고 있는지가 결국은 이 사건의 혐의를 인정하는 데 혹은 부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입니다. 네, 요 구속심사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 사실 박지원 전 원장도 그렇고 서훈 전 실장도 그 결과에 대한 좀 압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영장이 만약에 발부된다면 이 다음 단계 어디까지 좀 진행될지 예상을 해본다면요? 네, 결국은 이제 국방장관, 해경청장입니다. 사실 네. 엄청난 고위직이죠.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에 이런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다면 사실은 거의 비슷한 혐의를 겨냥하고 있는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또 서훈 안보실장에 대해서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될 수가 있고요. 예. 결국은 이제 이 대책회의에서 나타난 의사결정, 그 정치적인 판단,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형사적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수사들이 더 가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결국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네. 그리고 해경청장 뭐 사실 각각의 다른 기관이잖아요. 이 기관들이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하나의 방향성으로 갔다라는 것들은 결국 이 과정들을 조율하는 청와대 차원에서의 어떤 결정과 조율이 있을 것이다라는 네. 것이 지금 검찰의 사실 수사의 방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선한 각각의 부처의 책임자에 대한 이런 강도 높은 수사와 영장 청구 그리고 향후 아마 기소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또 형사적인 수사를 청와대 최고 핵심 결국은 이제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에 대까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 전 대통령 단계까지 가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확인까지는 좀 필요합니까? 바로 이제 그 지점이 소위 말하는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 그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여부가 사실은 네. 검찰 입장에서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겠죠. 결국 혐의 사실에 어느 정도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고 네. 그렇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들이 하나하나 다 발부가 된다라면은 그걸 바탕으로 적어도 이 수사 자체가 터무니없거나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이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걸 기준으로 그거를 10점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얼마나 깊이 강도 높은 수사가 벌어질 것인지가 또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들을 좀 짚어볼 텐데 일단 가장 최근의 속보 위주로 좀 알아보면 여의도 민주당사 를 전격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까지 나온 상황이고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복심이라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된 상황입니다. 어떤 혐의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그 백현동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네. 이제 당시에 소위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네.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결국은 이제 이 과정에서 당시에 이 부원장이 이제 성남시 의원이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적용을 받는데 그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돈을 수수했다는 것이고 일단은 이 내용이 초기에 보도가 됐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이제 민간업자들과 이제 당시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부원장이 관여가 있었고 금품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그 박규환 기자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현장 화면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의 상황을 정리해드렸는데 제가 잠깐만 또 언급하면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시도하니까 민주당 의원들, 뭐 변호사님도 함께 보셨습니다만 당직자가 집결해 있었고 압수수색은 3시 15분쯤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기보다는 진짜 시도를 하고 있다가 낫겠죠. 아직 진입은 못한 상황이다. 혹시 현장 화면이 가능하면 저희 위로 좀 띄워봐 주시고요. 네, 현장 화면이죠. 네, 자, 변호인 앞에 입회하에 압수수색 범위를 놓고 검찰과 민주당이 협의하고 있다. 자, 이런 협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네,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면은 그 영장에 이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압수할 것인지의 내용들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런 특수수사, 뭐 정치인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는 네. 어찌 보면 좀 과잉된 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영장의 범위나 내용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정확하지 않거나 범위가 이보다 그 이상으로 이제 압수가 이루어진다는데 이견 제시들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번에 이렇게 대체하고 있는 것을 이제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그 영장에 따른 법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떠나서 네. 지금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현재 야당 당사에 대한 수사가 적정하지 않고 정당하지 네. 못하다라는 일단 정치적인 반발 측면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그거랑 별개로 어쨌든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영장의 범위와 내용들 중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압수수색을 담당하는 팀 입장에서는 그걸 조금 더 수사에 필요한 선에서 굉장히 넓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예. 이제 대상이 되는 곳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좁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판단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로 이견을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은 이제 변호인 쪽에서 참관을 해가지고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를 합니다. 네, 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체포가 됐고 마침 변호사님 옆으로 지금 현장 화면 나갔기 때문에 잠깐만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놓고 당직자들과 변호사 입회 여부와 또 압수수색 그 범위를 놓고 검찰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사 8층과 10층에 민주연구원 사무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떤 점은 좀 만약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다면 어떤 점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까? 네, 결국은 이제 이거를 지금 이 검찰이 이 수사를 하면서 어떤 방향성으로 보는지가 이번 예. 압수수색 대상인 곳과 또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결국은 김용 부원장 개인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
이 아니라 예. 이거를 소위 말하는 야권, 야당, 그리고 또 야당 대선 후보였던 지금 이재명 대표 쪽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라는 것까지도 사실은 범위를 넓혀놓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한마디로 암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즉 당시 이제 자금 수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 수수와 그 자금이 처리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형태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까지도 어찌 보면 확인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네. 아까 그 사회부 오철희 기자가 지난 대선 기간 유동규 전 본부장 등에게서 불법 대선 자금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럼 조사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좀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그런 진술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객관적인 네. 거 확인해 봐야겠지만 결국은 이제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특별히 이제 진술에 있어가지고 혐의를 부인했지 구체적으로 자기가 누구한테 어떻게 돈을 주고 이익을 공유했다는 얘기를 아마 거의 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이 이야기처럼 김영 부원장한테 해당되는 내용들의 자금을 제공했거나 네. 어떤 목적인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다면은 앞으로 이제 진술을 계속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그 단순하게 김영 부원장 개인적인 어떤 금품 수수가 아니라 대선 자금이라고 한다는 건 사실은 당시에 당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치 자금이라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 수사 또한 김영 네. 부원장의 이제 처음이지만은 김영 부원장을 넘어서서 이제 민주당 전반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애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까지 속보가 나온 상황에서 관련 수사를 지금 변호사님과 함께 짚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위례 신도시 개발 수사를 통해서 좀 일부 혐의점을 확인했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 뭐 대장동 판박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결국 이 질문도 이 사안의 핵심이겠죠. 이재명 대표 최측근 복심이 체포되다 보니 결국 또 그 정점인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전망인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체포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시작을 한 거라고 보이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위례 신도시 개발 그리고 백현동 그리고 대장동 각각의 이슈들이 있었다면 이거는 사실은 대선 후보 때랑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사와 내용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때에서의 막당한 이익을 거둔 민간업자들의 어떤 자금이 네. 이후에 이제 이재명 그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나설 때 정치적인 자금과 연결된다라는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는 이 내용의 수사가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더 굉장히 강도 높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그 정점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이제 귀결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런 일련의 수사 과정을 사법 리스크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언급한 거는 이제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의혹이고 또 이재명 대표 본인을 향해선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첫 재판이 열리기도 했고 성남 FC 후원금 의혹도 있고 쌍방울 그룹 관련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정감사장에서 또 공방으로 연결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 어떻습니까? 창과 방패의 싸움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만 본다면 법리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의혹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그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크지만은 네.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안 드러난 부분이 쌍방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쌍방울은 이제 뭐 대북 코인까지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만약 그것이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입증된다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될 수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된다면 가장 리스크가 크지만은 지금 단계로서는 뭐 그게 이슈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가장 이제 직접적인 것들은 사실은 이제 시점으로 보자면은 결국 선거법 위반 부분입니다. 네. 허위사실 공표 이후로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아무리 1심이라도 여기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가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이 사건 수사에서 이렇게 어찌 보면 1심이라도 유죄가 나온다면은 네. 이 부분과 나머지 수사에 대한 정당성들도 확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제 규모나 이제 또 그 금액 면에 있어가지고는 결국 대장동이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어젯밤 나흘 만에 동해와 서해상으로 포사격을 재개한 북한이 오늘 낮에도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를 발사했습니다.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우리 군은 합의를 위반했다고 경고를 했고 북한군 총참모부는 남측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한 거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속보 알아보죠. 홍주혜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그럼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낮까지만 350발 넘게 포사격을 진행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어젯밤 10시쯤부터 북한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 1시간 뒤인 밤 11시쯤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관측했습니다. 북한군의 포사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을 더 쐈습니다.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반 한계선 북방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우리 영해에서 관측된 낙탄은 없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 경고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홍주혜 기자, 북한군 총참모부도 계속 입장을 내놓고 있죠? 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예 발표가 오늘 아침과 오후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거듭 보도됐습니다. 적들이 어제와 오늘 전방 일대에서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처해 동부와 서부 전선부대들의 동해와 서해상으로 위협 경고 사격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군이 전방 일대에서 자극적인 도발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이 언급한 적의 군사적 도발이란 우리 군이 그제부터 오는 28일까지 시행하는 연례 야외 기동훈련, 호국훈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대변인 발표문에선 호국 22는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오히려 남측을 향해 도발을 멈추라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대남 맞대응 성격의 군사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20차 당대회 기간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거란 예상도 빗나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을 크게 의식하지 않으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포사격을 감행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괌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 추적 서비스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2대가 오늘 오전 8시 미국령 괌 앤더슨 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항공기 추적 서비스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2대가 괌 앤더스 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는데 B-52, B-2 폭격기와 함께 미국 3대 전략폭격기로 불리는 B-1B의 괌 배치는 북한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최근에 북한의 대규모 포사격과 관련해 북한 움직임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다면서 위협을 멈출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가능성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이딴 도발과 관련해 미국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주한 미군 주둔이 한국 방위에 대한 약속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매우 오랫동안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More than 28,000 U.S. forces already stationed on the peninsula. I think that is a signal of our commitment to our defense relationship and our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에 대한 즉답은 피했지만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도 토론회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며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반도에 필요한 건 핵무기가 아니라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또 최근 잇따른 북한 미사일 발사와 포사격에 대해 미국이 충분히 감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과의 감시 탐지 태세 유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신호이자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I'm not going to talk about specific intelligence, but we certainly do maintain, alongside our allies in the region, a very robust indications and warning capability. 미 국무부는 북한 포사격과 관련해 도발과 위협 행위를 멈출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한 해법에 대해선 한결같은 답을 내놨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로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카카오톡 먹통 대란 이후 카카오 대표들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사과했습니다. 서비스 부문 등을 맡아온 남궁훈 각자 대표는 사퇴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카카오가 지난 15일 데이터 센터 화재 나흘 만에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재 당일 각자 대표 이름의 사과문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엔 대표들이 직접 나서서 사과한 겁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맞는 책무를 하지 못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쓰기 때문에 공공성을 지닌 서비스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대표로 서비스 부문 등을 이끌던 남궁훈 대표는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했습니다. 남궁훈 대표는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했다며 사태 수습을 맡아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는 데이터 센터 전원 차단 사고에 대비한 훈련은 하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일어난 사건은 카카오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그 IT 업계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뿐만 아니라 IT 업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상 카카오그룹을 지배하는 총수인 김범수 의장은 사과회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는 대표 사임으로 김범수 의장이 다시 경영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김 의장이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김범수 의장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조만간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오늘 오전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이 복구되면서 카카오 서비스 복구 작업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경기 성남 SK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 현재 복구 상황 어떻게 됩니까? 네, 불이 났던 이곳 데이터 센터가 오늘 새벽을 기점으로 전력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카카오 서비스 복구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데이터 센터에 있는 카카오 서버 32,000여 대 가운데 1,000여 대를 제외하고 복구 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아침 6시 기준 카카오 메일과 다음 메일, 카카오페이 등 주요 기능이 복구됐습니다. 카카오 측은 데이터 유실 없이 일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을 수준으로 복구가 이뤄졌다면서도 안정화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연 등 일부 기능 오류는 남아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며칠간 시민들 불편도 컸는데 피해 신고 접수 시작됐다고요? 네, 유례 없는 이번 사태에 연락은 물론 교통, 금융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오늘부터 피해 신고 접수도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신고 탭에서 접수할 수 있는데 2주가량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부 유료 서비스는 이미 보상안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멜론, 카카오페이지 등은 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식으로 보상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일각에선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카카오 관련 서비스를 탈퇴하는 이른바 탈카카오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앱스토어에는 카카오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앱들이 인기 순위에 오르고 있고 카카오톡 이용자도 3,905만 명으로 먹통 사태 전보다 207만 명 줄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전례 없는 일인 만큼 논란과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 SK 데이터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이후 정부와 여당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간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도 데이터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서둘러 개정하고 입법 전이라도 행정 권고를 통해 선제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카카오 서비스장의 사태 논의를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카카오 측의 부실한 데이터 관리와 재난 대비 시스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국민 10명 중에서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카카오, 네이버 등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부가통신 서비스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민들의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업체도 데이터를 이중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데이터 이중화 법안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관련 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또 국회에서는 입법적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또 이중화가 안 되어 있는 곳은 행정 권고를 통해서 이중화할 수 있도록. 이 밖에 민간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법안 역시 올해 안 통과를 목표로 여야 협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입법 논의에는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정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관련 법안이 10월 중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은 또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카카오 측이 피해 접수 창구를 빨리 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방청에도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성 문제와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장의 사태가 우리 사회에 미친 혼란의 강도가 예상을 훨씬 웃돌면서 정부와 국회도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사후 약방문식 처방이 아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조선 업황 회복의 기회가 조선 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미래 선박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현장 애로가 큰 조선업계의 인력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 인력도 연간 3,000여 명 이상 추가 양성하는 한편 특별 연장 근로 가용 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 선박, 자율 운항 선박 등의 핵심 기술 개발에 2023년 1,4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해상 풍력 전용 설치선 관련 핵심 기자재, 수소 생산 설비 등 미래 선박과 연계된 기술 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4.4도까지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보름 빨리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밤사이 지표면이 냉각되면서 내륙 곳곳 기온이 어제보다 1에서 2도 더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이 17도 등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고 때이른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만 명대로 감소세 정체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히 영유아층 의료 대응 체계가 바뀝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신규 환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9,503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3,000여 명 적습니다. 2주 전보다 5,000여 명, 일주일 전보다는 1,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전날 확진자 숫자가 전주 대비 2배 증가는 더블링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요. 일단 급증세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43명으로 8일째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전날 한 자리 숫자로 추첨했던 사망자는 다시 43명으로 반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10%대인 재감염 비율이 다소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 첫째 주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10.11%로 전주와 비슷했는데요. 당국은 과거 감염에 따른 예방 효과 지속 기간이 백신 접종 효과보다 좀 더 오래 지속되긴 하지만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한다며 재감염률이 앞으로 좀 더 올라가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재유행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특히 소아계층에서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의료 대응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6개월에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 439만 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생후 2주에서 만 9세 이하를 대상으로는 항바이러스 제도 선제적으로 처방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아 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위해 사전에 지정된 전담 병상은 중증 소아 환자 대응에 집중하도록 하고 지역 내 일반 병상 활용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야간이나 주말 같은 취약 시간대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달빛 어린이 병원이나 소아진료의료 상담센터 등 소아에 특화된 의료 자원도 확충됩니다. 정부는 12월 초가 되면 우리 국민이 보유한 면역력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제 긴급 사용 승인이 결정된 화이자의 오미크론 변이령 2가 백신에 대한 접종 계획도 신속하게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서울의 각종 생활 정보를 안내하는 서울시 120 다산콜재단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오늘 아침 7시부터 내일 아침 8시까지 파업에 들어갔는데 해당 시간대 전화 상담구와 외국어 상담 연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문자 상담은 불가능합니다. 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적발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은 불법으로 타간 급여비를 돌려받기 위한 환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환수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데 정작 공단이 수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없어 현행 검찰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A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란 의혹을 받습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3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낸 걸로 추정되는 요양급여는 무려 470억여 원. 하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병원 관계자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요양급여를 돌려받으려던 공단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다시 환수에 나설 길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공단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검 내부 규칙상 관련 검찰 처분 결과는 보건복지부 같은 관련 부처에만 통보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공단에 대해선 공식적인 통보 지침이 없는 만큼 공단으로선 아름아름 내용을 파악하거나 복지부 등으로부터 결과를 전달받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인데 판결이 확정된 뒤에나 통보가 돼 통상 3년은 넘게 걸린다는 게 공단 관계자 설명입니다.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기관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게 공단의 통보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부정수급 환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환수 기관에 이를 제때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검찰청의 통보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사무장 병원에 대한 부정급여 징수가 이뤄진 건 5%뿐. A병원과 같이 재기수사 등을 통해 환수 대상이 된 사례가 추가로 있을 수 있는 만큼 깜깜이 통보가 계속된다면 건보 재정 공백이 더 길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한국전력이 협력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최대 80%까지 깎는 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보도 YTN이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네, 새로운 계산법이 확정되면 그대로 계산해서 지급하겠다면서 반년째 공사비가 묶여 있다는데요. 이 내용 취재한 이준엽 기자와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 사회적 기업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이 얘기도 좀 연결되는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건설 용어가 있더라고요. 배전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전국 곳곳에 전신주들이 많잖아요. 예. 이걸 설치하고 보수하는 일을 모두 이 배전 노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단계를 통틀어서 배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은 배전 서비스를 독점하지만 공사 업무는 모두 외주를 줍니다. 지역별로 입찰해서 인력이나 장비 같은 기본 자격을 갖춘 업체들과 계약을 맺는데요. 네. 이런 업체가 모두 471개고 종사 노동자가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전 업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전이 급작스럽게 공사비 계산법을 바꾸자고 통보해 온 겁니다. 이미 계약은 지금 체결이 돼 있는 상황에서 계약 도중에 공사비를 결과적으로 깎는 방식으로 좀 계산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이 발단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 안전을 강화하는 형태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전신주에 오를 때 사람이 직접 타고 올라가면 떨어질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소작업 버킷에 타는 방식으로 작업 방식을 전면 교체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4월에 갑자기 작업 방식이 기계식으로 바뀌었으니까 공사비를 계산하는 방식도 새로 만들자 이렇게 통보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 계산법대로 하면 일부 종류 공사비가 대폭 깎인다는 건데요. YTN이 직접 이걸 확인해 봤습니다. 전산에 시범 적용한 대로 계산을 해보니 변압기 교체 같은 경우에는 평균 76%가 깎였습니다. 81만 원짜리 공사가 12만 원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한전에서는 일부 종류는 공사비가 줄었지만 다른 종류 공사비는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해마다 600억 원이 추가로 나갈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한전 전산을 토대로 보면 공사비가 깎인 공정들이 단가가 더 높거나 아니면 더 자주 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비 오른 걸 다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0% 정도 공사비가 깎인다는 게 업계의 계산입니다. 네. 당연히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반되는 모든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이제 독점적 지위를 이제 악용하는 거죠, 한전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계속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계약 변경에 수반되는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게 이제 업체 입장인데, 자, 그러면 새 계산법 적용을 빌미로 공사비 자체도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겁니까? 지난 4월에 이제 계산법 변경을 통보했다고 앞서 네.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계산법이 확정되면 그대로 계산해서 주겠다면서 공사비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한전이 준공을 승인하면 공사비가 지급되는 시스템인데 공사를 다 하고 준공계를 비롯한 서류를 다 내도 승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안 받는다고 해서 공사는 안 할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신주 공사는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한전에서 시공 통보를 하는데 이때 공사를 안 하면 불이행으로 간주돼서 쌓이면 계약 해지나 다음 입찰을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됩니다. 결국 업체 입장에서는 반년째 돈은 못 받으면서 공사는 공사대로 하는 셈이죠. 전체 배전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묶인 돈이 3천억 원대인데요. 한전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대금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한전이 지급했다고 밝힌 돈은 700억 원만입니다. 업체들도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의 80%에서 90%가 대부분 40대에서 50대로 한 가장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로자분들의 가족을 생각하면 항상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이에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임금이 밀려 있다니. 네. 뭐 이 업체들은 이미 계속 일을 하고 있고 또 상대 업체는 동일한 것도 아닌데 계약 도중에 이렇게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게 가능한 겁니까? 네, 그래서 취재진이 내부적으로 한전에서 법률 검토한 서류를 확보해서 들여다봤는데요. 네.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품셈을 일방적인 변경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검토 서류에 따르면 작업하는 방식을 바꿨으니까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설계를 바꿨을 때는 한전 일방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바꾸려면 상대와 의사 합의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들이 민원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를 바꾸는 건 어렵다고 스스로도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서를 받아들이고도 한전은 계산법을 바꾸고 소급 적용하자는 방침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건별로 공사를 새로 통보하고 있으니까 4월에 계산법 변경을 알린 뒤에 낸 계약은 모두 새로운 계약이지 계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체들은 시공 통보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네. 지금 이준엽 기자 설명 중에 독점적 지위 또 일방적이란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갑질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전은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세품셈을 적용하면 공사비가 늘어난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네.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공사업계와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과 배전업체들이 사용하는 전산에 등록된 바에 따라서 네. 계산을 해봤더니 전체 공사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전 주장대로라면 계약 도중에 공사비를 돌연 올려주겠다라고 통보했다는 것인데 업체들이 굳이 반발할 이유가 없겠죠. 한전이 업체들과 개별 협의하는 대신에 협회와 협의했다고 해서 협회에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네. 취재 결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는 지난 9월 말에 한전이 업계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인 개정안을 강행하려고 하니까 협의를 모두 중단했습니다. 또 의사합치가 안 되는데도 단독으로 계산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묻는 공문도 어제 감사실에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안전 대책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한전이 이런 대책들도 내놓고 계산법을 달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뭐 계산법도 달리하고 안전 대책 강화하면서 더 안전해지는 건 맞습니까? 네, 그렇게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상식적으로 공사비가 줄었는데 더 안전해지기가 쉽지가 않겠죠. 예. 일단 노동자가 직접 전신줄을 오르는 것보다 기계로 올라가는 방식이 추락 위험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래 계산법에는 변압기를 들어 올리기 위한 크레인 비용이 따로 있었는데요. 한전이 전산에 새로 올린 계산법에 따르면 이 비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노동자가 탄 고소 작업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매달아서 올리면 되지 않느냐는 건데요. 실제로 취재진이 시연해 봤더니 무거운 변압기 때문에 크레인이 휘청이거나 경고음이 울려서 작업이 중단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드러났습니다. 고소작업차 운영 자체도 일괄적으로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 골목길 곳곳에 있는 전신줄을 예로 들자면 고소작업차 2대 이상 세워둘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작업은 네. 연습용 전신주에서 촬영된 건데요. 실제로는 전선이 저것보다 여러 층으로 서너 층으로 복잡하게 엮여 있는 곳이 많은데 네. 그 전선들 사이로 고소작업 버킷이 들어가서 하려면 감전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반응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작업 여건상 좀 먼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분대와 그 보정 때 힘이 많이 가야 돼서 상당히 위험하고. 대가 부러질 수 있다는 말인데 심지어 한전은 오히려 안전규제 완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고소작업차를 최소 3년 이상 숙련공들이 타왔습니다. 그런데 미숙련공도 20시간 교육과 시험만 거치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겁니다. 참고로 당장 지금도 갓 자격을 따는 배전 노동자들은 고소작업 차량이 아니라 인력으로 전신줄을 오르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시험을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계산법대로 시연해 봤더니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까지 알려주셨는데 자 법률 검토에서도 그렇고 안전면에서도 좀 급하게 추진하기에는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일단 한전에서는 안전 때문에 작업 방식을 바꿨고 계산법도 따라서 바꾸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고수하고 있는데 네. 다만 업체들은 다급한 추진의 배경에 올해 30조로 예상되는 역대 최대 적자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배전 설비 예산이 2천억 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은 배전 사업에서 1조 원 이상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발주량이 줄어들거나 대금 지급이 미뤄지는 것도 지난 몇 년 동안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협력업체들은 이러한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를 접수해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일에 한전 측도 조사를 받았고 업체들도 신고 보완 요청을 받아서 추가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이 조사 결과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리포트를 보니까 안전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안전 비용 아끼려다가 어떤 화를 불렀는지 여러 분야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취재한 내용인 것 같은데 추가 보도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사회부 이준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당역 사건을 비롯해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오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보복 범죄를 막기로 했습니다. 또 스토킹 초기부터 잠정 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잠정 조치를 거부할 경우 긴급 체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접적인 스토킹이 없더라도 이른바 지인 능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어나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도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의 수화물 배송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마약을 거래한 일당 6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고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악용한 건데 경찰은 잠적한 마약 공급 총책 2명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버스터미널. 남성 2명이 버스 앞에 붙은 행선지를 확인하더니 수화물 센터를 찾아가 들고 있던 검은 가방을 맡깁니다. 잠시 뒤 승무원이 가방을 들고 와 남성들이 바라보던 차량에 싣습니다. 4시간 후 고속버스가 서울에 도착하자 또 다른 남성이 가방을 챙긴 뒤 안에 든 내용물을 허겁지겁 확인합니다.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사고 파는 모습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1kg에 달하는 필로폰을 거래해온 마약 판매책 21명이 최근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48명까지 검거된 일당만 무려 69명에 달합니다. 마약 판매책들은 지난해 7월부터 8달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만 1억 2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내면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고 추적이 쉽지 않은 데다 설령 붙잡히더라도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점 등을 악용한 겁니다. 마약 판매책들은 대금도 타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받으며 경찰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해 필로폰 투약자 2명을 붙잡은 뒤 1년 넘게 공급망을 추적한 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12,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370g과 대마 160g, 범죄 수익금 2천여만 원도 함께 압수했습니다. 필로폰에서 모텔에서 투약하고 있는 거 2명 긴급 체포한 다음에 이들에게 판매한 판매책들이 누구인지 수사를 진행하면서 현재 이 전체 69명을 검거하게 된 겁니다. 마약 판매책들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하던 핵심 피의자 2명은 잠적한 상황. 경찰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달아난 1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국내에 있을 거로 추정되는 다른 1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0년 넘게 복역하다 출소를 하루 남기고 다른 범죄로 또 구속된 김근식이 구속 적부심에 출석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40여 분 동안 김근식이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 적부심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김근식 측은 이번 심사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범행을 부인하며 출소 뒤 자신의 거주지가 정해진 점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소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회사 안전책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빵 공장 간부급 인사 A씨는 지난 15일 아침 6시 20분쯤 23살 여성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서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유족 요청에 따라 국립과학수연구원에서 시신을 부검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경기 광명시 소화동 기아자동차 공장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들이 소화기를 동원해 자체적으로 불을 껐지만 컨테이너 한 동이 모두 탔고 야간 근무를 하던 50대 직원 A씨가 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또 A씨가 인화성 물질을 들고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에서 65살 이모 씨가 몰던 카니발 승용차가 휴게소 건물 앞에 설치되어 있던 녹색 펜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게소 이용객 2명이 차량에 치여 1명이 그 상태로 숨졌고 다른 1명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이 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운전 미숙과 차량 급발진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빈집이나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에서 수십 차례 금품을 턴 40대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초까지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며 32번에 걸쳐 4천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10월 19일 오늘은 우리 현대사의 아픔 가운데 하나인 여수 순천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되는 날입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합동 추념식이 거행됐는데요. 진실을 바로잡고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활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순 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국군 14연대가 제주 4.3 항쟁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무력 충돌이 끝난 뒤에도 부역자 색출이라는 명분으로 전남과 전북, 경남 지역에서 만여 명의 민간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부모 없이 살아온 유족들의 나이가 이제는 다들 저 세상으로 떠날 나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 유족들 마음속에 핀 눈물꽃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닦아주셨으면 합니다. 제주 4.3 항쟁과 괴를 같이 하는 여순 사건은 4.3 특별법이 제정된 지 20여 년이 지난 올해 1월에서야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여순 사건 추념식은 74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별 유족회가 아닌 정부 주최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최근 정부가 여순 사건 첫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직후라 유족에겐 더욱 뜻깊습니다. 유족들로서는 참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날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족 확정과 희생자 확정자들이 계속 확정 판결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전라남도는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유족 의료 생활지원금, 특별 재심 등 현실적인 지원 제도 마련과 함께 후대에도 기릴 수 있는 국가 기념일 지정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여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내년 1월까지 피해 신고를 받고 진실 회복을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폴란드와 수출 계약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납품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대 롭템과 한화 디펜스는 오늘 경남 창원 공장에서 폴란드 수출용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출고식을 각각 진행했습니다. 오늘 처음 출고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각각 2025년과 2026년까지 폴란드에 숫자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 한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한 외국인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모국 네덜란드의 평화의 소녀상 설립 허가를 받아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혼자만의 힘으로 소녀상을 세우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강민경 기자가 당사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이후 미국과 독일 등에도 소녀상이 설치됐는데 대부분은 한인단체가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초 한국과 전혀 관련 없는 한 외국인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모국 네덜란드에서 평화의 소녀상 설립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탐사기자 출신인 그리셀다 몰러만스 씨가 네덜란드 정부에 신청서를 낸 건 지난 2019년 2월쯤. 무려 35개 나라 여성이 강제 동원됐는데 정작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소녀상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sitting next to this lovely girl, the statue is in a public domain that people see her, remember all the women, over 500,000 women.
실제로 그리셀다 씨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7명의 여성으로 암스테르담 소녀상을 만들 생각입니다. 앞으로 위안부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위안부를 둘러싼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피해자들이 외면받은 과정을 집중 조명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I will continue doing research because my heart is in it. And I really think that, I hope the day comes soon that the whole issue will be settled because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을 묻자. What do you think the Japan and the Netherlands and the other government have to do for solving this problem? 그리셀다 씨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해답으로 꼽았습니다. there are 8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surprisingly. If all these countries would unite and would form a strategic alliance, of course, that united power could force Japan to apologize. But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한일 관계에 국한된 사안으로 치부하진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위안부 문제가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제국의 침략과 그에 수반한 전쟁 범죄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세계 곳곳엔 여전히 끔찍한 과거의 상흔을 아는 채 제대로 사과받지 못한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과거 제국주의 국가의 전쟁 범죄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파리 주택가에서 12살 소녀의 시신이 여행 가방 안에서 발견돼 프랑스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소녀를 살해한 용의자가 불법 체류 알제리 여성으로 밝혀지면서 프랑스 이민 정책을 두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지난 14일 파리 19구의 아파트에서 12살 소녀 룰라를 살해한 혐의로 24세의 알제리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다비아 B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당일 오후 아파트 입구에서 룰라와 함께 있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몇 시간 뒤 그녀는 문제의 여행 가방을 나르는 모습이 포착돼 용의자로 특정됐습니다. 현재 이 여성은 살인과 성폭행, 고문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여성에게 며칠 동안 차량을 제공한 40대 남성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룰라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따른 질식사, 구검결과 소녀의 몸 곳곳에 고문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으며 시신 일부도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끔찍한 사건에 분노한 파리 시민들은 사건 현장에 꽃과 양소를 놓으며 숨진 소녀를 추모했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여성이 6년 전 학생 신분으로 알제리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는 점을 두고 우파 진영에선 정부의 느슨한 이민 정책 탓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표적 극우 인사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는 이런 야만적인 짓을 한 용의자를 프랑스에 두어서는 안 됐다. 너무 많은 범죄가 불법 이주민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며 정부를 성토하면서 이민 문제가 논쟁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복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이후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까지 속보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네.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 선언했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 모두에 대해서 당사에 집결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앞서 민주당 당직자들이 검찰과 좀 대치하는 상황도 보여드렸는데 민주당이 이에 대한 반발로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겠다. 선언했다라는 속보까지 들어왔습니다. 추가 속보는 또 취재기자가 정리한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6일 영국 맨체스터 주재 중국 영사관 영내에서 발생한 홍콩인 집단 구타 사건에 중국 총영사가 가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영국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의회 의원들은 중국 총영사를 추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주재 중국 영사관 앞 홍콩 출신 인사들이 시진핑 주석을 풍자하는 그림을 걸고 시진핑 3연임 반대와 홍콩 민주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이때 중국 영사관에서 몰려나온 사람 중 한 명이 반공산당 내용의 현수막을 발로 차고 낚아챕니다. 홍콩 시위대를 폭행하던 영사관 직원들은 한 남성을 영사관 안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을 가합니다.
모자를 쓰고 폭행을 감독하던 인물이 바로 정시한 중국 총영사. 이 사건과 관련해 엘리샤 컨즈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집단 폭력과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행위를 더 이상 영국에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 총영사를 기소하든지 추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총영사가 연루됐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 정부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소란을 피는 사람들이 중국 영사관을 침입했다며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滋扰分子非法进入中国驻曼彻斯特总领馆，危及中国外交馆舍安全。 존니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출신이 집단 구타당한 것과 관련해 현지 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and the local law. And I will make no more comment because I don't have the full details of the case. 중국 시진핑의 3연임을 확정하는 공산당 대회 와중에 발생한 외교관 폭행 가담은 중국 내 일상화된 폭력과 민주주의의 수준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집단 처형과 성폭행 등 전쟁 범죄를 다수 저질렀다는 유엔의 공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전쟁 범죄 비판 속에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력 기반 시설의 무차별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 이지움의 집단 매장지입니다. 발굴을 시작하자 시신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시신은 무려 459. 손이 묶여 있거나 목에 밧줄이 감겨 있는 등 고문 흔적이 역력합니다. Велика кількість відповідно дітей, є тіла із зав'язаними руками позаду. Кожен цей факт буде розслідуваний. 유엔 인권이사회가 실제로 키이우와 하르키우, 수미 등 4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전쟁 범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집단 처형과 불법 구금, 고문과 학대, 성폭력 등이 자행됐다며 대부분 러시아 점령지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폭발성 무기로 민간인 밀집 지역을 무차별 포격하고 공습 지역에서 탈출하려는 민간인을 공격한 것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There have been many reports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y NGOs, etc. But I think we are perhaps the first UN fact-finding mission to conclude that we have found war crimes. 러시아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도 무차별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기 관련 기반 시설을 집요하게 공격하며 1,600여 도시의 정전이 계속되고 폭격으로 인한 사망자도 70여 명에 이릅니다. 러시아는 이란제 자폭 드론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란은 공급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은 러시아의 이란제 자폭 드론 사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문제 삼기로 했습니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이란제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주목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이승엽 두산 베어스 신임 감독이 김한수 수석 코치와 고토, 정수성 코치 등과 함께 경기도 이천 베어스파크에서 마무리 훈련 중인 선수단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승엽 감독은 선수들에게 포스트 시즌 기간에 왜 2군 연습장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올해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시즌 만에 V리그로 돌아온 김연경이 올 시즌 활약에 대한 기대감과 우승을 향한 욕심도 드러냈습니다. 김연경은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 앞서 소속팀 흥국생명이 지난해 6위에서 1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승수를 많이 쌓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도 청명한 하늘이 드러났지만 볼에 와닿는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누그러져 낮 동안에는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7도로 오늘보다는 덜 춥겠지만 평년 기온을 3도 정도 밑돌겠고 낮에는 19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오는 곳이 있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밤에는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7도, 춘천 4도, 울산 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는데요. 서울 19도, 광주 22도, 창원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비 예보가 없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고 일요일 오후부터는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